1914년 8월 1일 오후 5시 독일 베를린 시내 한복판의 파리저 광장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탓이었습니다. 그때 근위 보병대 중위가 호련히 나타나더니 광장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 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러시아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선전포고는 바로 전날 러시아가 국가 총동원령을 내린 데 대한 응수였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도 같은 날 독일을 향해 총동원령을 발표했고 영국도 사흘 뒤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에 관련된 그날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내규의 경제사 시즌2 그날 성우 사문영입니다. 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금방 사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지킨 스위스가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내렸다가 반등하고 금값과 암호자산 가격도 들쑥날쑥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들은 전쟁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사태의 조짐은 지난해 1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9만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하던 일이 2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때와 아주 비슷한데요. 그때도 설마 하던 일이 악몽으로 바뀌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은 분명 유럽에서만 벌어진 전쟁입니다. 유럽 안에서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고 동구권의 상당수의 나라들은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싸움이 컸다는 뜻으로 대전 Great War이라고 부르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결국 하나의 전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모든 모순과 갈등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휴식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일단 급한 대로 중앙은행에 얘기해서 돈부터 찍어냅시다. 나중에 큰일 날 텐데 괜찮을까요? 지금 나중에 문제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각국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 중 하나는 금본위 제도의 파기였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만 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 금융 후진국이었던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가 대외 지급을 위해 갖고 있는 금의 양이 36,000톤 정도 되는데 그중 25% 정도를 미국 혼자서 갖고 있는데요. 8,100톤 정도 됩니다.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다이하드 3에서 보신 것처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지하금고가 지구에서 금이 가장 많이 매장된 장소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금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입니다. 무게로는 3,400톤 정도 되고 점유율은 10%를 약간 밑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2,300톤 정도의 금을 갖고 있어서 세계 6인데요. 서방 세계가 러시아와 금융거래를 차단했으니 앞으로 러시아가 그 2,400톤의 금을 방출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100톤 정도 갖고 있어서 세계 36위로 경제력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금만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건 아닙니다. 금융 중심지도 이동했습니다. 19세기까지는 산업혁명의 종주국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신흥시장국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유럽의 모험가들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구두쇠 스크루지가
악몽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과거의 유령을 만난 스크루지는 전 재산이 한낱 미국 채권으로 바뀌는 재수없는 기분을 느끼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랬던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1914년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뒤 뉴욕 증시가 폐장되었다가 이듬해 1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직전에 비해서 주가 지수가 30% 정도 빠진 수준에서 거래되었는데 빠르게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1915년 말에 이르러서는 전쟁 직전보다 2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쟁 특수를 기대한 것이죠. 참고로 시카고 선물 거래소는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곡물과 광물 생산이 크게 줄겠다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밀과 구리 선물 가격이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것 역시 전쟁 특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마침내 참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국가들처럼 군사비를 늘리게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미국도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가 채무가 8배나 늘었습니다. 유례없는 국가 부채 증가를 경험하면서 의회에서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 채무 한도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국가 채무의 상한선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45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31조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특수가 중단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유럽은 급격하게 늘어난 통화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곧 행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나홀로 호황을 즐겼던 미국은 경기 불황의 고통이 싫었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끝에 찾아낸 방법은 양적 완화였습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 연준이 국채를 사서 통화량을 늘리는 묘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않고 가위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연준의 국채 매입량과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가위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서 통화량을 늘리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이디어가 그때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본위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함부로 통화량을 늘린다는 생각을 감히 못했던 것이죠. 미국이 전혀 새로운 발상을 했던 반면 유럽은 과거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것만 꿈꿨습니다. 전쟁 중의 가격과 외환 통제가 전후에도 계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 전의 근본위 제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근본위 제도로 복귀하고 이어서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연방이 뒤를 이었습니다. 1924년 11월 보수당의 압승과 함께 재무장관에 오른 50세의 윈스턴 처칠에게는 근본위 제도 복귀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처칠 재무장관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잘 아시죠? 총재님, 전 금융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유럽 전체가 전쟁 전의 질서를 찾아가는데 영국만 꼴찌라는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근본위 제도로 돌아가야 영국이 체면을 잃지 않고 세계 경제의 지도력을 지킵니다.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근본위 제도로 돌아가면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하던데요. 정치는 어차피 욕을 먹는 일입니다. 당대의 욕을 먹느냐 후세의 욕을 먹느냐의 차이죠. 먼 훗날 후손들에게 영국의 경제 리더십을 잃게 했다는 욕을 안 먹으려면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그럼 전 총재님만 믿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5년 4월 영국이 마지막으로 근본위 제도로 복귀했습니다. 1온스당 85실링, 그러니까 전쟁 전과 같은 수준으로 화폐 가치를 돌려놓았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겼는데 과거의 영광만 생각해서 영국 화폐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경기 침체였습니다. 훗날 처칠 수상은 영국의 중앙은행의 몬테규 노먼 총재가 아주 원망스러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전쟁은 세계 정치 질서와 경제 질서를 바꿔놓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 철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선제적 통화 관리,
그러니까 국채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는 생각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등장했습니다. 반면 낡은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 영국은 근본위 제도와 과거의 화폐 가치를 고집하다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금이나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급망 교란 때문에 원유와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으니 지금도 누군가 크게 돈을 벌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상처로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쟁 없는 세상에 와서 더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4개의 경제사 시즌2 그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